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문제되는 게 시설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정신병원 같은 데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설 수용은 일반적인 치료행위보다는 조금 더 피성년 후견인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에 대한 치료의 목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을 정신병원이나 어떤 시설에 격리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허가 없이 감금하고 정신병원에 격리했다 하면 설령 치료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감금 행위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연세가 많으시거나 또는 장애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정신적 능력이 결여돼서 어떤 본인의 일신상의 사무를 도저히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분의 일을 대신해서 봐줄 수 있는 성년 후견인을 선임하여서 어떤 법률 행위를 하는데 본인의 능력을 좀 보충해주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각종 법률 행위를 함으로써 또 제3자에게 손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은 이제 그럼 성년 후견인의 권한이 무엇이고 성년 후견인이 무슨 일을 하고 성년 후견인은 어떤 책임을 지는가 이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 그리고 신상에 대한 보호 이 두 가지를 크게 하게 돼요.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런 업무를 수행할 때는 피후견인의 복리를 가장 우선하고 또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를 가장 존중하는 방향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물론 선임된 성년 후견이 사고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사례에 휘말려서 변호사를 찾고 있는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사건 사고는 정말 많다. 첫 번째,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자, 성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해 포괄적인 대리권과 포괄적인 관리권을 가집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초등학생 아들이 있어요. 자, 엄마가 사실은 어때요? 쫓아다니면서 다 하죠. 쫓아다니면서 다 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재산관리에 관해서는 포괄적인 대리권과 관리권을 가집니다. 이게 부모 자식 간에는 엄마가 설마 자식 잘못되라고 나쁜 짓 하지 않죠. 물론 가끔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게 성년 후견인은 사실 제3자나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친인척 가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터질 수는 있어요. 여하튼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과 포괄적인 관리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성년 후견인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선임된 날로부터 2달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 조사를 하고 또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돼요. 만약에 후견 감독인까지 선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재산 조사와 재산 목록 작성에 후견 감독인이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포괄적인 관리권과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게 약간의 예외는 있습니다. 그 예외가 대표적인 게 어떤 재산상 법률 행위를 하는데 그게 피후견인의 이익에 상반되는 경우에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될 수도 있고 성년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하여 거주용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가정법원 허가도 없이 피후견인 대리해가지고 성년 후견인이 자기 맘대로 거주용 부동산 팔아버렸다. 그러면 무효예요. 무효. 사실 재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위험하죠. 속된 말로 피후견인 돈 없다. 그러면 위험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근데 돈이 있어요. 돈이 많아.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위험해. 적어도 살고 있는 내 집을 팔면 어떡합니까? 법원에서 확인해줘야 돼. 법원에서 이거 팔아도 된다. 그래서 그걸 규정한 거고 그러면 변호사님 여기 거주용 부동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거주용 부동산은 굉장히 폭넓게 해석해요.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집 플러스 앞으로 거기서 생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집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함부로 파시면 안 되고 잘못했다가 큰 사고가 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근데 여러분 재산관리는 그래도 좀 특정이 되는데 이게 신상보호라는 거는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들, 딸을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도시락 싸주고 학교 가고 학원 갈 때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주말에도 어디 외부로 학원 간다면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신상인데 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게 신상보호를 해야 되는가 좀 의문이 될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년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상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 자격 요건은 가정법원이 피후견인한테 후견인 신상보호하는 결정권이 있습니다라고 확인해줘야 돼요. 그리고 피후견인 스스로가 본인 신상에 대한 결정도 못해.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특정 신상보호 관한 몇몇 행위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으라고 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법원에서 성년 의견이 선임하면서 당신은 피의견이 신상보호까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주고 피의견이 본인 신상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런 능력이나 그런 게 없어. 게다가 또 특정 몇몇 사안의 경우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꼭 법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가정법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게 치료행위 그리고 시설 수용이에요. 자, 치료행위는 피성년 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피성년 후견인이 본인이 동의할 수 없을 때는 성년 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수술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수술할 때 수술 동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피성년 후견인이 치매여가지고 정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야. 그럼 본인이 내가 지금 뭐 큰 수술하는 거를 이해를 못해. 자, 그런 경우에는 성년 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다. 이런 거고. 근데 봐요. 만약에 이제 그 의료 행위가 예를 들면 굉장히 직접적인 위험성이 있는 수술이라거나 잘못되면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수술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 어떤 의료 행위의 결과로 사망하거나 중대한 장애에 이를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뇌수술을 크게 한다. 조금 많이 위험한 수술을 한다. 그러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문제되는 게 시설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정신병원 같은 데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설 수용은 일반적인 치료행위보다는 조금 더 피성년 후견인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에 대한 치료의 목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을 정신병원이나 어떤 시설에 격리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허가 없이 감금하고 정신병원에 격리했다 하면 설령 치료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감금 행위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마지막으로 성년 후견인의 책임 문제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피성년 후견인이 어디 가서 사고치고 다닌 경우에 그 성년 후견인이 제3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게 궁금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민법 제755조의 해석 적용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피성년 후견인은 책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성년 후견인은 그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법정 감독 의무자예요. 원칙적으로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면책 조항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법정 감독 의무자인 성년 후견인이 그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거나 설령 내가 감독 의무를 정말 다 했어도 이런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거나 그런 사정을 법정 감독 의무자인 성년 후견인이 입증하면은 면책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다. 조심할 게 많다. 혹여 또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 부분까지는 인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